안녕하세요. 저는 면역학을 연구하는 신의철입니다. 오늘은 제가 항체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를 딱 항체 치료제 하니까 어떤 분들은 오늘 어렵겠네, 이 강의 좀 어렵겠네 하실 분이 계시겠는데, 좀 제가 약간 눈이 번쩍 뜨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은요, 제가 이렇게 의사기도 하면서도 이런 것도 연구하고 하니까 친구들이 막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면역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돼? 이제 그런 순수한 호기심 내지는 건강 때문에 물어보시는 분들이 한 부류라면, 또 다른 부류의 또 일군의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뭐냐면은, 제가 주식 투자를 해야겠는데 요즘에 바이오 벤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항체 치료제 한다는 데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항체 치료제가 뭔지를 알아야지 내가 여기가 또 그래도 좀 가망성 있는 이런 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강의를 끝까지 들으셔도 제가 어떤 회사를 주식을 사라 이런 말씀을 안 드린다는 거, 그건 제가 이제 지금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항체 치료제가 뭔가? 이게 근데 현대의학을요 아주 획기적으로 바꾼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항체 치료제가 그럼 최근에 나온 건가 보다, 한 5년 전, 10년 전에 나온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항체 치료제는 역사가 120년이 됐습니다. 좀 놀랍죠. 120년의 항체 치료제가 역사가 있는데 한 그 중간 몇십 년 동안은 항체 치료제가 안 쓰였어요. 최근에 다시 이제 항체 치료제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역사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로버트 코흐라는 사람이 마우스에다가 이 세균 감염을 시켰는데 한 번 걸린 생쥐는 또 안 걸리고 이런 이제 연구를 하다가 항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게 벌써 120년 전에 알게 됐어요. 이제 1900년도 이전에 알게 됐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은 이제 항체 그러면 어디 모식도 그릴 때 Y자로 그리고 한 게 그 분자 구조를 약간 모식적으로 하는 건데, 그때는 그렇게까지 몰랐고요. 감염이 됐다가 나은 그런 사람이나 생쥐의 피에는 그런 항체라는 어떤 이름은 붙였지만 이제 그런 혈청에 그런 게 녹아있다 정도는 이제 알고 있었던 거였던 거죠. 에밀 폰 베링이라는 사람이 항체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유럽에서는 그때 디프테리아가 유행을 했었어요. 디프테리아. 그 당시에 특히나 애들의 병이었습니다. 정확히 그 자료 퍼센트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디프테리아 때문에 애들이 병원에 1890몇 년도 이럴 때 100명이 입원을 하면 50% 정도가 집으로 가고요. 50%는 죽었어요. 애들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래도 프랑스나 독일인데 문명화된 유럽 국가인데 치명률이 제 기억에 40%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치명적인 질병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에밀 폰 베링이 아주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뭐냐면은 이 디프테리아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디프테리아는 이제 박테리아인데요. 이 박테리아가 이제 이런데 목에 감염이 돼서 애들을 죽이게까지 만드는데, 자세히 보니까 균이 있다고 애들이 죽는 게 아니고 균이 어떤 독소를 냅니다. 그게 이제 디프테리아 독소입니다. 그게 이제 독소가 애들을 죽이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 독소에 대한 항체를 만들면 그럼 애들이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 디프테리아에 대한 이제 항체를 만듭니다. 현대의약품 개념에서는 좀 어처구니가 없는 거긴 한데요. 어쨌든 이 항체를 만들려면 동물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항체를 만들자고 독소를 사람한테 찌를 수도 없는 거고요. 그걸 말에 찔렀습니다. 말. 이제 말이라는 동물에다가 그걸 찌르면 다음에 말을 잡으면서 그 피를 얻어요. 혈청을 많이 얻는 거죠. 그래서 그 혈청을 적당히 희석해가지고 애들한테 준 거예요. 개는 아니고 왜 말이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말은 디프테리아 독소를 줘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디프테리아 독소가 동물마다 이제 죽이는 게 있고 안 죽이는 게 있는데, 말은 디프테리아 독소를 찌르도 안 죽고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동물 몸을 공장으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애써서 만드는 건데 한 마리 잡으면 피가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동물을 또 쓴 거죠. 말에다가 디프테리아 독소를 줘서 그 피를 얻으면 거기 항체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에 그 피의 혈청을 애들한테 줬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한 치명률이 약간 40%라고 그랬잖아요. 2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것으로 에밀 폰 베링이 1회 노벨 의학상을 받게 됩니다. 1회 노벨 의학상이 바로 항체 치료제를 만든 거예요. 이제 항체 자체를 현대적인 개념은 아니고 이렇게 좀 크루드하게 한 거죠. 여기서 약간 옆길로 세면 디프테리아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느냐? 이제는 애들이 디프테리아 안 걸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애들 태어나면 2, 4, 6개월 때 맞추는 가장 기본적인 백신 DPT의 D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 동물 혈청을 주는 게 아니지만 그 디프테리아 독소를 독성이 없게 만들어서 그 백신을 만든 거거든요. 그럼 그걸 맞은 애들은 디프테리아 독소에 대해서 내 몸에 항체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 문제는 더 이상 없는 문제가 된 거고요. 의학사를 보다 보면은요, 이런 것도 있어요. 어느 한때만 존재하는 병명도 있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병명인데, 에밀 폰 베링의 그런 치료법이 좀 약간은 유행을 하면서 1900년대 초반까지 혈청병이라는 게 있어요. 혈청병. 시럼 시크니스라고 하는데, 혈청병은 뭐냐면은 동물의 혈청을 약으로 맞은 거지만 그걸 맞고 또 맞으면 동물에 대한 면역 반응이 너무 또 세게 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또 오히려 아파요.
이건 요즘에 동물의 혈청을 약으로 쓸 때나 있었던 병인데 점점 이런 식의 치료법은 이제 잊혀졌어요. 잊혀지다가 안 하게 된 거죠. 다시 한번 획기적으로 만들어진 게 1970년대에 스위스에 있는 바젤 연구소에 있는 두 과학자가 이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라는 걸 우리말로 얘기할 때 단일 클론 항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과학적으로는 이 단일 클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항체를 동물을 이용하지 않아도 시험관 내에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일 클론 항체를 만들게 된 거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살아있는 동물을 안 써도 시험관 내에서 항체를 대량으로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요 노벨상 받았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야 그러면 항체를 이제 약으로 쓸 수도 있겠는데 사람들이 산업적으로 이제 이용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바이러스나 뭐 박테리아가 들어왔는데 거기서 우리 몸을 해롭게 한다면 그거에 대한 항체를 약으로 만들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도 이제 발전을 했어요. 이게 또 의외의 꽃으로 이제 또 쓰이게 됩니다. 의외의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시작할 때 무슨 뭐 현대 바이오 벤처들이 이런 항체 치료제를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 그 파이프라인들을 보시면은요. 오히려 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병보다 자가 면역 질환, 뭐 류마티스 관절염, 뭐 알러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훨씬 이런 항체 치료제가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뭐 박테리아에 대한 뭐 독소라든지 바이러스를 잡아주는 항체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왜 근데 이런 항체 치료제는 뭐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데 더 많이 쓰이고 있지? 이런 질문이 드실 텐데요. 여기에 이제 면역학의 또 다른 이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막 그 뭐 류마티스 관절염, 뭐 염증성 장질환, 뭐 크론스 병,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되게 염증이나 면역 반응이 너무 과도해서 생기는 건데 환자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세포가 먼저 뭐 활성화가 돼서 얘가 또 옆에 있는 누구를 깨워주고 이렇게 하는데 저같이 이제 기전을 연구하는 기초 면역학자들은 이런 걸 열심히 연구하거든요. 근데 이게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은 이런 걸 비슷해요. 제가 만약에 나는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어떤 면역 세포들 사이에 일이 일어나는지 그거를 내가 잘 알고 싶다면 이거는 마치 조폭 일당을 수사하는 경찰 같은 느낌이 돼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조폭 일당을 일망타진하고 싶다면 이 조폭 집단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잘 봐야 돼요. 말하자면 두목은 누구고 여기는 세 개의 뭐 파가 나눠져 있고 뭐 세 개의 파가 있는 것 같지만 그중에 실권 누가 잡고 이런 걸 알아야지 내가 한 명을 누굴 잡더라도 일망타진할 거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마치 뭐 류마티스 관절염을 내가 좋은 치료제를 만들래 한다면은 여기서 뭐 T세포는 뭐를 내는데 여기서 뭐가 어떻게 되고 이런 관계를 그래서 얘가 누구를 도와주는데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제 기전을 잘 알아야지 약을 만들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비유를 말씀드린 거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조폭의 비유를 했는데 조폭들도 의사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야 너 가서 뭐 하고 와 뭐 이런 식의 어떤 의사소통을 할 텐데 우리 면역세포들 간에도 의사소통을 합니다. 아까 뭐 T세포, B세포 뭐 이런 세포들이 그냥 하나가 염증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서로 뭔가 협동적으로 일을 하는데 그 협동이라는 건 결국 의사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진짜 말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포들끼리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써서 의사소통을 해요. 옆에 있는 세포한테 야, 너 지금 빨리 좀 활성화돼. 너 이게 쉴 때가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이제 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뭐 반대의 사이토카인도 내요. 야, 너 지금 너무 나갔어. 잠깐 스탑. 막 이런 얘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너 아니야 그쪽이 아니고 이쪽으로 가 뭐 이런 식의 막 방향 지시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방향은 진짜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뭐 어떤 그 반응의 종류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이토카인이라는 것들이 바로 그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뭐 굳이 정의를 말씀드리면 한 세포가 내는 단백질인데 이게 옆에 세포에 어떤 지시를 하는 어떻게 바뀌어라 이런 어떤 행동을 해라 그러한 의사소통이 되는 단백질을 우리가 사이토카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무슨 자가면역 질환, 뭐 류마티스 관절염, 염증성 장질환 뭐 이런 것들이 보면은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너무 세게 일어나가지고 이 면역 반응이 너무 세서 일어나는 문제거든요. 과학자들이 자세히 보니까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TNF라는 어떤 사이토카인인 것 같은 거예요. TNF를 활동을 못하게 해주면 이런 그 염증 반응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거죠. 이거는 뭐 박테리아도 아니고 바이러스도 아니지만 그 물질을 뭔가 제거해주고 활동을 못하게 해주기 위해서 항체를 또 이용한 겁니다. 단일 클론 항체 그 기법으로 시험관 내에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TNF라는 걸 진짜 잡아주는 항체를 약으로 쓴 거죠. 사실 TNF는 우리 몸에 원래 면역 반응이 필요한 거긴 한데 아까 뭐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그런 것들이 있는 그런 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주니까 실제로 염증 반응이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항체 치료제의 어떤 그 타겟이 그냥 우리 몸에 원래 있는 건데 그게 너무 과해서 만약에 문제라면 그것을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선택적 특이성 그거를 우리가 활용해 가지고 TNF 블로커들이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한번 유행하기 시작하니까요. 수많은 바이오 벤처들이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일이고요. 이런 식으로 약을 개발하다 보니까 이 병이 왜 생기는 거지? 근데 이런 기전을 연구하는 면역학자랑 산업계가 더 갑자기 가까워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런 항체 치료제를 어떤 병에서 만들고 싶은 사람인데 여기서 그걸 잘 만들려면 이제는 딱 타겟팅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염증이란 불이 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여기선 뭐지?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 알기만 하면 그거에 대한 항체를 만들면 그게 약이 되는 개념이 되니까요. 저처럼 이렇게 막 기전을 연구하는 사람하고 약을 만드는 사람들이 서로를 잘 알아야지 성공적인 약을 만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고요. 사람들한테 이 약을 만드는 제약 기업들을 쭉 봤을 때 거기서 나오는 제품들 중에서 전 세계적인 1년 매출액 기준으로 순위를 매깁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항체 치료제가 거기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다 항체 치료제가 1등부터 10등 막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래는 이제 약을 개발하더라도 그렇게 항체 치료제로 지금 자꾸 개발하게 되고요.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항체라는 게 어떤 그 물질을 잡아주는데 선택적 특이성을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 제가 어떤 제약회사라고 한다면 나는 그냥 옛날식의 케미칼 드럭을 또 만들고 항체 치료제도 만들려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체질 개선하는 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옛날식 케미칼 제제들을 만드는 약들은 그걸 계속 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고요. 항체 치료제를 만드는 게 대개는 신흥회사들인데 얘네들은 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항체 치료제가 또 만능이 아닙니다. 산업계를 얘기할 때 케미칼 약 항체 치료제 장단점 중에서 항체 치료제가 약 개발의 성공률은 더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케미칼 약은 먹는 약일 수가 있는데 항체 치료제는 무조건 주사제여야 돼요. 동등한 효능의 약이 있다면 먹는 약이 훨씬 더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무조건 뭐가 좋다는 것보다는 이제 추세가 좀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지 먹을 수 있는 약이냐 아니냐 이런 거 따지면은 또 다른 장단점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럼 강의에서 옛날에는 그 에밀 폰 베링 시대에는 정교하진 않았지만 박테리아 독소 이런 걸 하다가 중간에 우리가 다니엘크론 항체 나온 다음에 어떤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그런 치료제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질병들이 막 유행하고 있는데 막 특효약도 없다고 그러는데 이런 데다가 항체 치료제 안 만들어요?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 전에도 국내 모 회사가 올해 안에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는 항체 치료제를 만든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성공하길 바래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전략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저절로 나오는 회복제가 우리나라에 이미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의 그 피에 있는 B세포, 항체를 내는 B세포에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는 그 항체를 내는 그 항체 유전자 시퀀싱을 해가지고 그거를 다니엘크론 항체로 시험관 내에서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그걸 약으로 쓰겠다. 이런 것들도 역시 120년 전에 에밀 폰 베링이 디프테리아 때문에 애들이 40%가 죽을 때 그때 해결책이 아직까지도 훨씬 정교해지고 깔끔한 방식이지만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